MBTI 하면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렇군요. 네. 특히 나한테 불리한 이름 붙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난 불안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렇게. 네. 남들한테 붙이기는 되게 쉬운데 나한테 붙이고 나면 참 떼기가 어렵거든. 누가 너 너무 예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예민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내가 예민한 거다. 네, 이번 영상은 심리적 위기와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어지신 분들, 그중에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과 있으면 힘들어. 이런 말씀들 하는데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다 심리학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단어 하나를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을 한두 단어의 개념으로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그때 기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자존감의 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항상 낮은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요즘 또 사람들이 막 MBTI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어떤 유형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딱 회귀를 합니까? MBTI 하면 계속 다르게 나와요. 그렇군요. 네. 나를 이름 붙이지 말자. 특히 나한테 불리한 이름 붙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난 불안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렇게. 네. 남들한테 붙이기는 되게 쉬운데 나한테 붙이고 나면 참 떼기가 어렵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너 너무 예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예민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내가 예민한 거다. 그거를 너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에 관한 것입니다.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앞으로도 그건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게 약간 결정론적인 입장이고 인과론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하나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참 어렵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무언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질병 모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뭔가 손상이 일어나고 심리적인 손상의 결과는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론도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심리학에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나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더 나를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분을 나라고 전체로 보지 않는 것, 나에겐 다양한 부분이 있다. 그걸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랑 함께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이나 친구들은 제가 밝고 쾌활한 줄 아는데 사실 속으로 많이 우울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감정이 외롭다, 희망이 없다, 너무 나 혼자서 짐을 다 지고 있다, 혹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힘들 때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우울하고 어느 정도는 불안하고 우울함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울할 때가 있는 나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누르려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 주변 사람들은 밝고 쾌활할 줄 아는데 자기 안에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겉으로 밝은 것만 보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또 지나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죽고 싶다는 말들을 했을 때 반드시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들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자살 생각이 심할 때는 상담에 가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야 된다. 거기 가서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는 주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만나서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쪽만 가고 저쪽은 안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길 가다가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잠들고 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자주 드는데 이런 것도 자살 생각인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되게 심각하게 살고 있지만 죽고 싶다. 라는 고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런 상태가 됐을 때를 위험하다고 봐요. 주변 사람도 뭐 얘기하다가 나 요즘 죽고 싶어 그러면 너 죽고 싶은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혼자서 품는 게 아니라 꺼내어서 나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면 빨리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들을 조금 저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잘 성찰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매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이 고통을 끝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 우리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 아니면 죽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삶의 대안적인 모습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심리상담에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함께 그리는 작업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오랫동안 이를 지키고 있는 게 자살률이죠. 우리나라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에서 중요한 거는 자살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살 위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것, 무기력해지고 정서적으로 되게 둔감해지기도 해요. 죽고 싶다는 표현, 그만두고 싶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 또 자기한테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할 때 그럴 때 바로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너 요즘 되게 마음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게 일어났다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살 유가족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는 자살로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살로 누군가를 잃었을 때 받는 충격은 어떤 학자들은 내 집안에 수소폭탄이 터진 거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찢어지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살자와 똑같은 심리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순간 또 자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들마다 그 잃어버린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는 충격이 다 달라요. 애도의 시간도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독특한 방식의 체험들을
잘 이렇게 치유적인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좀 가까운 애인, 뭐 친구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위기의 내담자를 가까운 사람이 도와준다는 건 너무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만나고 의논하는 그렇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까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해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또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 쉽지 않거든요. 상담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핵심적으로만 당부하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렵거든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삶으로 안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책임을 같이 나누어서 또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지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실, 죽음이 이제 자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자도 전문가지만 치유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현재 자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얼마나 어려우면 삶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들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이 얘기를 소리내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또 마음도 다독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정말 지금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상담 심리사를 소개하고 싶다.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